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YTN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우영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뭐예요? 크리스마스 때요? 크리스마스 당일에요? 아니 뭐 당일도 좋고 이브도 좋고. 저는 정말 친한 친구가 이번에 결혼을 해서 그 결혼식을 빛내기 위해 예. 사회자로서 갑니다. 네. 사회를 그러면 1박 2일 동안 봐요?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이브 날 친구가 결혼을 해서 이브 날? 네. 제가 그 결혼식 사회를 봅니다. 사회를 보고 친구면은 또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놀겠네. 네, 다 같이.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더 즐겨요? 할로윈을 더 즐겨요? 뭘 더 즐겨요? 크리스마스를 그래도 더 즐기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 주변에는. 네. 어느덧 30주를 넘어선 제 주변에서는 크리스마스 더 즐기는 것 그러니까 나보고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거죠 이제. 아니죠.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다. 밖에 있는 이제 작가분들한테 물어봐요.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럼 교수님은 어떤 걸 더 즐기시나요? 우리 때는 네. 할로윈이 뭔지도 몰랐어요. 네. 됐어요 이제? 구정을 더 즐기시나요? 신정을 더 즐기시나요? 아니면 추석? 네. 아니 단오. 그렇지 단오. 어제 동짓날이었어요. 아세요? 예, 이런 얘기 해야지 우리는. 동짓날에 뭐 먹어요? 팥죽 드시죠. 네. 그죠? 어제 네. 먹었어요? 못 먹었습니다. 예,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못 먹었습니다. 네. 야, 근데 진짜 아니 크리스마스 이 유럽에서의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이 지하철, 전철 이런 게 제가 독일에 살 때 한 7시면 다 끊겨요. 왜냐면 그분들도 쉬어야죠.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다 끊기고 완전히 대중교통이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종사하시는 분들 정말 그 사명감과 이거 참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 그리고 그때 제가 기숙사에 한 3년? 4년 정도 살았었는데 나머지 이제 개인 주택에 살고. 근데 기숙사 할 때 보면 크리스마스 때 불 켜 있는데 전부 중국에서 온 유학생. 아니 우리나라에서 온 유학생. 간혹가다 일본에서 온 유학생. 네. 요 정도밖에 없었어요. 네. 예. 또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아시아인들끼리 또 모여서 같이 밥도 해 먹고. 뭐 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네. 예. 근데 중국 학생들보다는 일본 학생들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예. 중국 학생보다는 일본 학생들하고 잘 어울렸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유럽의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마켓 생각하고 막 이러는데 제 기억으로는 쓸쓸함과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주위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음식 해가지고 갖고 와요. 독일 사람들이. 네. 안 된 거지. 네. 예? 자기네는 다 가는데 우리만 집에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는 사실은 우리의 정말 좀 소외당하고 힘들고 추운 이웃들을 돌보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또 크리스마스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참. 그리고 맨날 잊어버리려고요. 네. 우물정 공부사으로 여러분이 의견 보내주시거나 질문사항이 있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신 인터뷰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의견을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공부사우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호감도 또 대통령감 적합도를 비교하는 이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양자 대결에서 한 장관이 오차범위 내에서 이 대표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20일부터 21일 양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무선 ARS 여론조사로 했는데 한 전 장관에 대한 호감도가 47%, 이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42%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 전 장관이라 그러지 마세요. 한전에도 무슨 한국전력에도 장관이 생겼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 그냥 보시면 되죠. 네. 자,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둘 중 누가 더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45%, 이 대표가 41%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그동안 이제 다자 대결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대표가 오차범위 내 선두를 유지했는데 양자 대결에선 한 장관이 한 비대위원장이 오차범위 내 이 대표를 앞지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에 대해선 긍정평가 42, 부정평가 56이었고요.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35, 정의당 2% 순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15%가 나왔고요. 내년 총선에서 여러 신당에서 후보를 낼 경우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묻는 가상 대결 질문에선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이준석 신당 9, 이낙연 신당 7% 순이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의힘 비대위의 중점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 제시, 이게 40%로 1위였고요.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재정립이 22%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중점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 교체가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이재명 대표 체제를 총선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5%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자체 조사로 무선 ARS로 이뤄졌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3.1%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호감도와 차기 대통령감 모두 이 대표를 앞질렀는데 관련해서 여론조사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에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이론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를 지나면 지날수록 지지율이 필연적으로 하락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 이렇게 막 후보로 있을 때에는 그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당선이 되니까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생기고요. 또 여론도 처음에 허니문 기간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잘 알게 되면서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현재는 일종의 인지도 조사죠.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이 3년 동안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 정치판에 이 평소의 상황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과연 그 사이에서도 지금과 같은 수치가 유지되느냐 아무도 모르고요. 아니 단순하게 그 윤석열 대통령 한번 보세요. 그 문재인 정권 2년 차, 그러니까 2년 지나고 3년 남았을 때 그때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차기 대선 주자 반열에 들어갔었습니까? 전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판 지금 이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힘들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목도가 한창 상승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인지도 조사의 경우에는 주목도가 상승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 소위 말해서 인지도가 지금 한창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주목도, 그러니까 더 많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동훈 장관보다 뒤지는 것이 전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얼굴도 소비가 돼요. 그거 들어봤어요? 얼굴 소비되는 거? 이게 방송에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사실은 식상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얼굴도 이제 소비가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신선한 인물이 강세로 보이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서 이미지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보다 앞선다는 건데 문제는 앞으로 이것이 유지될 것이냐 이런 건데, 지금 시점이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그 이미지상에 앞서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국민의힘에게 그다지 나쁜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미지라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패션 감각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점수를 따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 취임 전까지 당의 전면 쇄신을 위해 어떤 구상을 할지가 사실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는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당 전국위원회에서 추천안이 의결이 되면 공식 취임합니다. 공식 들판을 앞두고 이제 닷새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 건데요. 쇄신 구상을 두고는 당 안팎에서는 그가 최근 내놓은 발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명자 역시 자신의 총선 역할론이 분출하던 무렵부터 정치인 한동훈으로 보일 만한 메시지를 심심치 않게 발신을 해왔었죠. 지난달 21일에는 대전에서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거는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 나는 나머지 5천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서는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려 한다라고 출사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이 쇄신 구상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단계가 사실 비대위원 인선인데 국민의힘 당원을 보면 비대위는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12명의 비대위원을 한 지명자가 선임할 수 있는 건데요. 비대위원 인선 키워드가 실력이라고 합니다. 2년, 계파 등과 상관없이 능력이 검증된 인물 위주로 비대위를 채울 것으로 보이고요. 당내에서는 한 지명자가 73년생 50세인데 중수청,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표심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젊고 참신한 인물로 비대위를 채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태경 의원의 경우는 SNS에 비대위원 전원을 7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운다면 당의 달라진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총선 공천 역시 한 지명자의 파격적 쇄신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로 삼을 수 있는데요. 특히 당내 인사들에게 정치적 빚이 없는 한 지명자가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위를 비롯해서 당 안팎에서 꾸준히 나온 요구대로 영남권 중진들을 과감히 쳐내고 세피 수혈을 진행하는 공천 혁신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당내 일각에선 본인 스스로 친윤 핵심 그룹에 속한 데다가 검사 출신이기도 한 한 지명자가 전직 장관, 대통령실 참모, 검사 출신 인사들의 용산발 낙하산 공천 시도에 어떻게 대처할지 우려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비대위원 인선 키워드가 실력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실력이란 말 자체가 좀 정의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정량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정성적인 개념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아요. 실력이 뭐를 의미하느냐. 아마 본인들한테 물어봐도 모를 거래요, 이거. 예? 실력이요. 실력이 뭐예요? 그 실력 있는 사람 있으면 좋잖아요. 참 좋죠.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이 한동훈 비대위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무조건 젊다기보다는 정치적 경험이 있는 그런 것과 신선함이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잠재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잠재 능력은 뭐냐면 19대 총선 직전에 박근혜 비대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때 비대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잠재력이 있는 인물들을 발굴을 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눈이 있는지 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한동훈 장관 엄청 똑똑하신 분이죠. 근데 똑똑하다는 것이 곧 지혜롭거나 사람을 잘 본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윤지혁 원내대표가 뭐냐면 탈 팬덤 정치 시대를 연 잠재력을 가지신 분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솔직히 이런 오바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바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탈 팬덤 정치 시대를 열고 탈 진영 정치 시대를 연다.
이러면은 그렇죠. 뭐 거의 그 왜 슈퍼맨 영화 보면 막 시간도 거꾸로 돌리고 막 지구도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탈팬덤 정치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팬덤 정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미국에서 이른바 팬덤에 있어서의 부정적 측면을 많이 노출하고 있는 이유, 이러한 것들이 뭘까? 이건 뭐 SNS와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현상이라는 거는 정치의 감성화의 전형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의 감성화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보편화 있고 정치의 인격화,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한 사람이 다 그걸 고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버하지 말고 실제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눈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것인가부터 고민하고 그런 쪽에 기대를 거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비대위의 구성도 들어가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잘 지켜봐야 될 거예요. 잘 좀 구성을 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네. 앞서서 앵커께서 이제 윤지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 한동훈 비대위에 관한 여야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옥 원내대표의 발언 좀 추가로 더 설명을 해드리면 한동훈 비대위를 통해서 어제와 전혀 다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향후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소통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동안 당정 관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 표현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것 자체에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한 장관과 윤 대통령 간의 인연에 대해선 단점으로 지적이 되지만 동시에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당원과 보수층을 재결집하고 청년층, 중도층과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말을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할 소리를 하라 이렇게 한 지명자에게 요구를 했는데요. 쌍특검도 받자고 하고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이번 기회에 털어내 당당한 대통령실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를 받는 게 혁신이고 한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한 지명자가 장관 재임 중이던 사흘 전에 이 김건희 특검법에 여러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에 대해 비대위원장이면 모르겠는데 당신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립성을 훼손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야 원내대표들 발언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야가 처리해야 하는 이제 법안이나 쟁점되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쌍특검도 그렇고요.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도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여야가 많은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그 민주당이 바라는 한동훈 장관이 처리해야 될 일,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일 처리하면 이건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야당 대표죠.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바꾸고 싶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좀 너무 과도한 그런 건데 단지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 상식이 나침판이 되겠다. 그렇다면은 상식에 맞게 일을 잘 처리해야 하는데 저는 뭐 이 딴 거는 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쌍특검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전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것에 관한 국민적 상식은 과연 어떨까를 한동훈 위원장은 생각해 봤는지 그렇다면은 상식에 맞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텐데 국민적 상식에 맞게 처리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동훈 장관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사실 이게 26일인가 아마 비대위가 굴러가기 네. 시작할 텐데 28일 날 이제 특검법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대위원 구성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더 큰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범하자마자 처음에 평가를 받게 생긴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게 될 것인지를 주목할 수밖에 없고 만약 여기서 본인의 국민의 상식이 나침판이라는 이 주장과 이 특검법에 관한 어떤 대응이 불일치했을 때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고자 했죠. 국민의힘은 이 강행 움직임에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한 특별법 상정을 요구를 했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의장은 특별법에서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여야 대표에게 제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사안이 민감하고 국민 분열 우려가 있는 큰 법안은 여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정쟁을 유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 전에도 이 소식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한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의 죽음, 이 죽음을 전 국민의 슬픔으로 승화시키고 또 이분들의 죽음이 중요한 의미, 다시 말해서 이 대한민국 사회의 안전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든지 뭐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유족분들의 슬픔이라는 거는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족분들이 오히려 앞서서 나가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의 죽음이 정쟁의 소재가 되는 것을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라는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유족들에게 경건함을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또다시 이러한 것들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죽음을 또다시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었다라는 비난을 들을 소지도 저는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여야의 합의로 처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